자, 이제 다음 문제 11번 보면 최근 한국 가족 변화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이 문제 2018년 보직 시험에서 가족 생활 주기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는데 고기 논점과 이게 유사합니다. 좀 더 깊게 출제가 된 것인데요. 자, 우선 1번 볼까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족 형태의 가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독신 가구, 혼자 사는 1인 가구, 그리고 부부만 사는 그런 가구, 자녀를 낳지 않고, 그리고 또는 한부모 가정, 이런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형적인 핵가족 형태의 가구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가족 주기의 변화로, 즉 가족생활 주기죠. 가족생활 주기의 변화로 자녀 출산 완료 이후에, 자, 맨 처음에, 자, 그러니까 자녀를 뭐 첫 자녀 낳고 둘째 낳고 뭐 셋째 낳고 한 명이나 두 명을 낳고 있으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명을 낳는다면 첫째 낳고 둘째 낳고, 그래서 둘째까지 다 낳아가지고 자녀 출산 완료 되고, 그 다음에 자녀의 결혼이 시작된다. 이건 뭐냐면은 첫째가 이제 결혼하는, 알았죠? 첫째가 결혼하는, 그래서 자녀의 결혼이 시작되기까지의 확대 완료기가, 이것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자녀 출산 완료는 막내까지 낳아야 돼요. 그죠? 막내까지 낳고, 그 다음에 자녀 결혼이 시작된다는 것은 첫째가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을 때에는 막내 낳고 낳을 때쯤에는 첫째가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첫째가 바로 좀 있으면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짧았는데 지금은 길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이 확대 완료기라고 하는 개념을 모른다 하더라도 요걸 가지고 유출을 해보면 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간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 자, 조 이혼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근데 초혼 연령도 감소되나요? 초혼 연령 감소되지 않죠? 지금 초혼 연령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죠? 뒤늦게 결혼하잖아요. 그죠? 빨리 결혼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러한 여기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초혼 연령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가족 가치관의 경우에 부부간의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서 남편 주도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틀렸죠. 지금은 이제 부부 공동형과 아내 주도형은 증가되고 있고요. 남편 주도형이 감소한 것이죠. 자, 이것도 부부간의 의사결정 방식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게 부부 대립형, 남편 주도형, 아내 주도형, 그리고 여기 부부 공동형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문장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더 깊게 나왔지만은 이 문제는 2번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게 가족생활 주기를 가족 형성기, 가족 확대기, 확대 완료기, 가족 축소기, 축소 완료기, 가족 해체기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확대 완료기를 가지고 냈는데 최근에는 확대 완료기와 축소 완료기는 길어지고 가족 형성기, 그 다음에 가족 확대기, 그 다음에 가족 축소기는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 길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이거 생소한 문제죠. 사회복지조사에서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신뢰도입니다. 그죠? 신뢰도. 높이는 방법. 자, 이거 생소한 문제지만 이것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보세요.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 뭐 이게 이게 잘못된 게 전혀 없죠.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의 문제예요, 일관성. 그죠? 그 다음에 이 측정에 무리해서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 중에서 비체계적 오류가 나타나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저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체계적 오류를 줄이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러한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일관성 있게 정해진 질문을 모든 응답자에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이거 뭐 전혀 틀린 문장 아니에요. 자, 응답자가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는 내용을 측정하지 않아야죠. 그죠? 무관심하고 잘 모르는 내용 막 측정해봐야 값이 잘 나오지 않겠죠. 그죠? 모르는 상황이니까 응답자가 무관심한 내용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측정 항목의 모호성을 줄인다. 그래서 구체화해서 일관된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뭐 이것도 다 맞아요. 근데 3번 측정 항목 수를 줄이고가 아니라 측정 항목 수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측정 항목 수를 늘린다는 것은 질문 문항을 늘린다는 것이기도 해요. 질문 문항을 늘리게 되면은 한 문항에 오류가 있으면 다른 문항이 그 오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측정 항목 수를 늘리면 이게 신뢰도가 높아져요. 즉 비체계적 오류를 막을 수가 있어요.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항목의 선택 범위는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실제 측정치와 유사해지게 됩니다. 즉, 이 측정값들의 이 평균치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의 실제 값에 근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든 지금 이제 이 문제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또 3번을 고를 수도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틀릴 수도 있었겠지만.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 재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이거 역대기출 문제예요. 2006년 경남에서 출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자, 우리 사회복지 재원 이거 어디서 출제가 됐냐면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내용 분석 중에서 보통은 급여 자격, 급여의 종류, 즉 사회적 할당과 사회적 급여가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전달 체계 그나마 조금 나오고 그다음에 이 재정 양식, 즉 이 재원 체계, 재정 체계에서는 시험에 빈출도가 높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재원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공공재원에는 자 공공재원의 세 가지로 나뉘게 되죠. 먼저 일반 여기 나오는 예산인데 이게 일반 조세라고 되어 있죠. 이거 지금 조세입니다. 일반 조세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회보험료가 나왔는데 이것도 공공재원이죠. 여기 사회보험료예요. 사회보험료. 이 사회보험료를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합니다.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지출이 있어요. 조세 지출. 근데 지금 공공재원 중에서는 얘하고 지금 얘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내고 있어요. 일반 예산, 즉 일반 조세는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게 해줍니다. 맞아요. 자, 사회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강제 가입에 의해 납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시킴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죠? 역선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뭐 당연히 맞죠, 이거. 자, 이게 모금인데 이건 민간 부문의 재원이죠? 자, 이게 이제 민간 부문의 재원. 즉 민간 재원이에요. 여기는 공공 재원이고 여기는 민간 재원. 민간 재원에서 지금 자발적 기여에 해당되는 부분을 냈어요. 지금 여기서 자, 이 자발적 기여. 자발적 기여, 즉 성금, 모금, 기부 이건데요. 모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을 근거로 공동모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은 1997년 IMF 때 1997년 공동모금법으로 제정이 됐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제정되면서 1998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1999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으로 법 제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을 근거로 해서 공동모금 제도가 실시되고 있어요. 맞아요. 예, 자발적 기여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용료, 지금 이게 지금 이용료죠. 이용료, 즉 이게 바로 사용자 부담입니다. 즉 수익자 부담이죠. 수익자 부담. 수익자 부담, 요게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요, 여기서도 요걸 가지고 논점으로 냈어요. 요걸 가지고. 다른 걸 논점으로 낸 게 아니라. 여기 뭐 이제 기업 복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 부분에 의한 것도 있는데, 근데 자, 여기서 요걸 가지고 역대 기출에서 요걸 가지고 논점으로 문제를 삼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이게. 그리고 요 내용은 9.7에도 핵심 요약 노트에도 한 줄로 정리했는데 그게 나온 겁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고 남용을 저가로 오는 무료로 오게 되는 이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거든요. 거기서 나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은 자 저소득층이 자기가 돈을 내고 이용하게 되니까 그러면 자기 존중감을 높여요. 나도 돈 내고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누구한테 뭐 시혜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서비스의 남용이 된다라고 하면 틀리죠. 오히려 이제 무료, 저가로 하는 경우, 무료로 하는 경우 특히 그러면 서비스가 남용될 수 있지만 이건 이용료를 내고 하게 되니까 남용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4번인데요. 옳지 않은 거. 자, 이 재원을 물어봤어요. 재원을. 자, 그 다음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장애인 자립생활, 이 자립생활과 관련해서 계속 요즘 문제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죠? 우리 프린트물에도 보게 되면 제가 지금 공개된 자료에서는 보충 설명이나 오답풀이를 상세한 부분이 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해설로 말로 지금 잠깐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자립생활 우리 시험에 2017년 사회복지직, 2015년 보호직 기출론점 일치되는 거예요. 이 문제도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기결정권, 장애인복지 이념에서 자립생활이 나왔었죠. 이 자기결정. 거기에. 그래서 자기결정은 자립생활 운동의 핵심 가치이다. 맞습니다. 자립생활은 미국에서 체계화되고 발달된 개념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자립생활 접근이 1962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시행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미국 전역으로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 1962년 장애운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버츠가 전신마비 장애인이었는데 이게 이제 신체 장애 학생 프로그램을 구성해 가지고 1972년에 미국 최초의 자립생활 지원센터가 바로 버클리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확대가 됩니다. 설립돼 가지고 72년에.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에서 체계화되고 발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맞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설사 이게 미국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요. 뭐 일단은 여기 맞아요. 예. 뭐 일단은 뭐 틀린 문장은 없고요. 그죠? 자,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건 여기까지 맞았죠. 근데 장애가 중증화되어 가면 지역이 아닌 거주시설에서 안전하게 생활해야 한다. 중증 장애인이 되면 그러면은 시설에다가 집어넣어야 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 뭔가 맞지 않죠? 네, 여기가 틀렸어요. 이 자립생활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자립하고 자신의 생활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설사 중증 장애인일지라도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한다. 그렇죠? 그리고 지역의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증 장애가 됐다고 해서 거주시설에다가 입소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문장은 틀린 것이죠. 지금. 네. 자, 자립생활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인의 주도적 참여. 뭐 맞죠, 뭐 틀린 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인지 어딘지는 잘 몰랐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틀린 문장이 여기가 있어요. 그죠? 네.
자, 15번 사례관리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는 것은 뭐 사례관리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것이잖아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요. 일시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죠. 그 문제는 그들이 생존한 기간 동안에 그 생애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례관리는 문제 해결과 치료보다는 욕구 충족과 보호 관리에 있다. 더 중점이 있다. 그죠? 물론 그렇다고 문제 해결이나 치료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죠. 하기는 하지만 그죠? 그래서 사례관리의 역할에는 뭐 치료자의 역할 뭐 등등 다양한 역할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문제 해결과 치료보다는 욕구 충족과 보호 관리에 더 중점이 있죠. 자, 사례관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기관들을 연계, 그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욕구 중심의 서비스의 옷을 여러 기관의 서비스의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한 기관의 서비스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내 서비스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연계해서 자 사례관리자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점검하는 간접적 실천 활동. 자 여기서 간접적 실천 그리고 직접적 실천. 사례관리자의 역할은 크게 간접적 개입, 직접적 개입. 그죠? 개입에서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역할에서도 직접적 역할과 간접적 역할 이렇게 더 나누게 되는데 바로 그거죠. 자 연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 실천 활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 상담 이건 이제 직접적 실천 활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연계하는 것은 간접적 실천 활동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바꿔버리면 서비스를 연계하고 점검하는 직접적 실천 활동과 함께 교육 상담 등의 간접적 실천 활동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이 문장. 네. 사례관리 과정에서 새로운 욕구가 발견되면 재사정을 통해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알았죠? 이 재사정이라고 하는 지금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 재사정은 일반적으로 초기 사정 후에 3개월 또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간격으로 행해지는 공식적인 검토 작업입니다. 결국은 이 재사정도 사정과 마찬가지로 사정에서도 욕구를 사정하는 거거든요. 클라이언트 욕구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재사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욕구 사정인 거예요. 결국은. 알았죠?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가 아니라 알았죠? 서비스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반해서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욕구가 발견되면 이라고 하는 문장이 나왔는데요.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니을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제3의 길 나왔어요. 소위 제3의 길이 추구하는 전략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 최근 기출 문제에서도 나왔던 논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 기출 논점에서도 나왔던 문장이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제가 9.7에다가 이미 정리를 해놨고요. 뭐 다른 책 9.7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 나머지 책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9.7은 핵심 요약 노트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제3의 길에서 추구하는 전략 그게 뭐예요? 적극적 복지죠. 적극적 복지를 하겠다는 건데 그 적극적 복지는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직접 급여, 직접적인 경제 혜택을 주기보다 인적 자본, 사회 자본에 대한 투자. 그죠? 이게 뭐예요? 사회 투자 국가죠? 그죠? 그 다음에 복지 다원주의를 추구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간의 의식의 전환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 의식의 전환까지.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가 적극적 복지 전략을 압축한 건데요. 결국은. 그런데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여기서 틀렸죠. 이거는 사실 복지 다원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되면 얘가 지금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와버려요. 복지 다원주의가 뭐예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즉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 그죠? 즉 작은 정부론이에요. 얘가 복지 다원주의는. 얘는 작은 정부론, 작은 정부론. 그러니까 중앙정부 역할이 강화된다고 하면 안 되죠. 확대된다고 한다면 안 되죠. 알았죠? 오히려 중앙정부 역할이 약화죠.
강화가 아니라. 알았죠? 자, 그러니까 이 복지다원주의와 이게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니까 4번하고 2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뭐가 맞지 않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알았죠? 개념을 알고 있었다면 설사 의식의 전환을 모른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4번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17번 사회적 경제조직. 자, 이거 신개념 출제인데요. 이걸 적중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 제가 테마 46번 지역자활센터와 사회경제주체 해서 최근에 1급 시험에서 사회적 기업 그리고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리 시험에서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시험에 나온 거나 나왔죠. 그러니까 나온 거나 진배 없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험에 출제된 걸로 봐서는 반드시 사회 경제주체 이게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1급 문제에 기출론점이 나온다고 1급 시험까지 너무 지엽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모의고사도 그렇고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그냥 막 너무 파고 들어가는 거 좋지 않아요. 이렇게 적중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이거는 1급 기출문제도 완벽하게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기출문제집이 1, 2, 3교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도별로 되어 있고 이제 1급 수험서는 제 책이 완전히 다 수험시장에 가장 유명한 책이 될 겁니다. 모두의 자격증에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 과정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1급 기출문제를 전회분을 다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시험도 분석을 진도별로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왔던 걸로 봐서는 1급 시험의 논점 중에서 이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게 촉이 생겨요. 감이. 그래서 제가 민감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 서적에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1급 논점을 막 가져다가 무조건 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적중이 됐어요. 자, 근데 자 1번 그 다음에 2번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뭐 자활기업 뭐 이런 것들 다 여기 해당이 돼요. 알았죠? 이거 맞고요. 뭐 이것도 당연히 맞는 문장이고요. 근데 사회적 기업이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조직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서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아니죠. 제가 이거 사회적 기업의 정의 그 다음에 이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서 라고 하는 거 그거 정도는 좀 알고 있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3번 옳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 지역사회복지론 추진체계에서 공공추진체계와 민간추진체계에서 제가 민간추진체계에서 다뤄드렸어요. 공공추진체계에서 다뤄드린 게 아니라 알았죠? 공기업 안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자, 그리고 이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요, 이거 이제 사회적 기업은 이제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개인 사업자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 출자 조직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았죠? 이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자 어쨌든 지금 이게 나왔고요. 100점 방지용 적중한 문제. 그 다음에 18번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형성 기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것도 뭐 어려운 논점 아니었죠? 자 수용은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 여기까지 맞았죠. 근데 문제 행동도 옳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게 틀렸죠? 그
그다음 이제 비밀 보장과 자기 결정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자기 결정을 다 인정해 줄 수 없고요. 그다음에 모든 비밀 보장을 다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비밀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비밀 보장이 아니라 상대적 비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절대적으로 모든 비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비밀 보호. 비밀 보장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한계가. 자, 통제진 정서적 관여. 클라이언트에게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정서적으로 관여하죠. 그죠? 그리고 그 반응은 원주의 목적에 적합하게 통제되고요. 조절되어야 합니다. 자, 개별화.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고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원조 원칙화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디귿니을은 맞죠.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게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물어봤지만 보편적 서비스 이렇게 물어본 것은요. 급여 자격입니다. 우리가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이거죠. 자, 보편주의와 그 다음에 선별주의. 보편주의, 선별주의는요. 급여 자격에 있어서 보편주의는 모두를 다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별주의는 특정한 욕구나 문제를 가진 사람들만 골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선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얘는 제도적 복지였죠? 제도적 복지. 얘는 자녀적 복지였죠? 얘는 그래서 사전 예방적이죠? 사전 예방적. 얘는 사후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후적으로 접근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울증 청소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죠? 이미 그다음 이제 학대 아동 그죠? 문제 상황에 처해져 있는 학대를 당한 아동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중학생이라고 했는데 이 중학생에는 지금 문제를 가진 중학생도 있고 가지지 않은 중학생까지 다 일반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뭘 해요? 예방을 해요. 예방교육. 그러니까 당연히 3번이 맞죠. 그죠? 여기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 나머지는 이제 선별적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20번.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과 관련한 사례를 접한 A 사회복지사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죠. 결국은 문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서 문제 나온 겁니다. 자, 연령이 60세 이상뿐만 아니라 65세 미만일지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대상이 되죠.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노인 등이라고 할 때 이 노인에는 65세 이상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맞죠? 자, 요거 2번은 제껴놓고요. 그 다음에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 이게 어디예요? 가족요양비죠. 그죠? 이 특별연금급여 세 가지. 가족요양비, 그 다음에 요양병원 간병비, 특례요양비. 그죠? 근데 그 중에 가족요양비가 우리 시험에 이미 나왔었어요. 이 성격 등의 문제로 인해서 가족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 가족요양비 지급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경우와 더불어서 이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가족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 이거 특별현금급여로서 가족요양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거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맞아요. 자, 근데 이게 2번이 지금 옳지 않은데요. 여기서 제가 노인 요양보호가 집에서 24시간 재가급여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죠. 24시간 들렸죠? 이게. 우리 이제 시설에서 24시간 이제 케어를 해주죠. 근데 이제 재가급여는 일정 시간, 일정 기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여기 뒷문장은 맞았어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보다 주간보호센터 등 재가급여 기관을 우선 조사한다. 왜냐하면 시설급여보다 재가급여 우선 원칙이거든요. 장기요양보험의 제공의 원칙에서는. 알았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맞았는데 24시간 재가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틀린 겁니다. 알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학습 전략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기출문제를
지금 풀면서요. 기출 논점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안정적인 고득점은요. 최신 기출 논점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있으면 역대 기출 논점을 간파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통합기출 문제집이 역대 기출 문제가 그 안에 2008년 이전 문제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2008년 이전 문제라고 하는 것이 공개되기 전에 각 지자체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이에요. 보면은 거기서 계속해서 튕겨 나오고 있거든요. 많이 튕겨 나올 때에는 20문제 중에서 막 6문제 넘게도 막 튕겨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3문제 정도 튕겨 나왔잖아요. 그죠? 네. 자, 기출문제 간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간파하기 전에 먼저 이론적 기반을 다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 방법 2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2019년 또 시험이 남아있잖아요. 6월 시험. 이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번 시험에서, 이 국가직 시험에서요. 85점 이상 나오신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그간에 공부했던 방식대로 3.30이나 9.7 계속 회독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우리 통합기출문제도 아마 회독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기출문제 다시 보시면서 특히 여기서 틀렸던 부분들 논점 다시 보완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의고사 공문에 보면 단원별 전범위 모의고사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파이널 동형 모의고사 이번에 국가직 끝나고 나서 우리 모의고사 공문에서 신청하면 또 이벤트를 통해서 그걸 들을 수 있게끔 개방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모의고사도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건 이제 지금 현재 고득점이 나오신 선생님들이에요. 85점 이상 나왔던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게 좀 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6월 시험에서 분명히 95점 이상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80점 이하의 점수가 지금 나온 선생님들, 특히 뭐 70점대 이하로 나오신 선생님들은 6월 시험은 어떻든 시험 봐가지고 그 사회복지학 개론 점수를 최단 시간 많은 점수를 끄집어내고 싶다, 끌어올리고 싶다, 급상승시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9.7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로 핵심 요약 강의 16강밖에 안 되니까요. 그 강의를 들으세요. 이번 시험 끝나고 100점 맞으신 분들 또는 한 문제 틀렸다라고 연락 오신 분들, 그리고 그냥 시험 삼아서 그냥 한번 시험 봤는데 9.7 강의 한번 그냥 듣고 시험 삼아서 봤는데 1회독하고 그냥 시험 삼아서 봤는데 기본이론 강의도 듣지 않고 근데 80점 맞았다라고 또 우리 모의고사 공문에다가 글을 적어주신 선생님도 계세요. 보니까. 그런데 단기간에 성적을 빠르게 급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9.7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로 핵심 요약 강의 듣고 그 다음에 통합기출문제 통합기출문제 최신 공개된 문제 중앙인사혁신처 출제 공개된 문제라고 이렇게 제목이 달아져 있거든요. 그 문제를 회독해 보세요. 거기에 1급 기출 논점 문제를 제가 추가시켜 놨거든요. 거기에 추가된 논점이 이번에 적중한 거예요. 사회적 경제 주체. 아셨죠? 그러니까 다른 최근 기출 문제집하고 또 달라요. 제가 1급 논점을 거기다 나올 만한 것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반드시 책이 뭐 두껍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통합기출 문제 보세요. 9.7하고. 테마가 같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득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빨리 봐진다. 그러면 서울시나 2008년 인전 문제를 또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 시험.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6월 시험이 타겟이 아니라 이제 1년 후에 내년에 시험을 그걸 타겟으로 공부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사회복지학 개론이 너무나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 그런 선생님들은 이제 특히 내년 시험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통합이론서로 기본이론 강의를 들으시길 권합니다. 이론적 기반을 좀 탄탄하게 다져야 돼요. 그래서 기본이론 강의는 좀 빨리 들으세요. 빨리. 알았죠? 빨리 들으시고 그 다음에 9.7로 바로 넘어가세요. 기본이론 강의로 시작하실 선생님들은. 그리고 만약에 다른 데에서 기본이론 강의를 이미 들었다. 또는 내가 1급 시험도 뭐 합격한 전력이 있다. 그리고 사복제도 주전공했다. 그래서 기본이론 강의를 듣지 않고 그냥 좀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고효율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3.30으로 공부하세요. 아셨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자, 기본이론 강의로 시작해서 9.7로 최종 정리를 하시든 또는 그냥 3.30으로 그냥 승부를 보시든 반드시 병행해야 할 거 뭐예요? 기출문제. 알았죠? 기본적으로 기출 논점을 다 간파하고 책을 집필했기 때문에 제가 집필한 책들에는 역대 기출 논점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응?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1급 논점들을 다 가져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차별화되어 있는 책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선생님들, 제가 이번 사회경제 주체의 문제도 적중을 했지만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적중한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민감하게 기출된 논점이 1급 논점을 막 그냥 막 끄집어 온 게 아니라 나올 만한 것들을 끄집어 왔는데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 그것은 정확하게 기출 문제를 양쪽을 다 분석하고 있고 그 시험 문제들이 이렇게 흐름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꿰뚫은 걸 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도 만들고 책도 집필했고 그런 문제를 제가 만든 모의고사도 문제를 풀어보시고 어떻든 이제 안정적인 고득점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기본 강의 그리고 9.7 그 다음에 3.30 플러스 역대 기출 문제 이렇게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에 모의고사를 푸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내가 기출 논점이 잘 이게 간파되었는가 내 것이 되었는가 안 됐다면 그 모의고사의 문제가 틀렸으면 약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그 실력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모의고사는. 알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예요.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9년 6월 시험 이제 또 남아 있는데 끝까지 그 시험을 지금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끝까지 전심전력하셔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파이팅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